반갑습니다. 자장을 맡은 박시찬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현종 교수님과 나기현 원장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임플란트의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장님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현정 교수님은 연세대 보철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경희대 보철과 졸업 후에 ITI 스칼러십으로 제네바 대학에 다녀오셨습니다. 현재 유한요소법의 보철적 적용에 관해서 아주 독보적인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기현 원장님께서는 전남대 치과대학 졸업 및 보철 전문의로 연수 서울치과에 계십니다. 현재 덴티스 임플란트의 코스 디렉터, 덴탈빈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현중 교수님께서 저희가 특별하게 저희가 제공받은 덴티스 임플란트의 실물 자료를 가지고 덴티스 임플란트의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먼저 펼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이현종입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에 보철물의 합병증을 좀 줄이는 그런 보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사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힘을 받을 때 어느 부분으로 힘이 집중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일단 파악을 해야지 다양한 임상에서 적용하기가 좋은데요. 이번에 또 덴티스에서 자료를 제공을 해주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좀 분석을 한 결과들을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양하게 이제 인터널 본 레벨에서 이렇게 픽처, 프랙처도 많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과연 이 픽처의 형태나 그리고 임플란트 어버트먼트의 형태, 스크류 형태가 도대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자료들이 은근히 좀 많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예전 같으면 저도 옛날에 카탈로그 보고 임플란트 구조가 이렇게 생겼지 하면서 2차원적으로만 봤지만 3차원적으로 다 CT 자르듯이 요즘엔 원하는 데이터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4mm 직경의 인터널 본 레벨 레귤러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교합력에 의해서 좀 픽처가 터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굉장히 임플란트 커넥션 부분에 월이 얇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널 본 레벨의 경우에는. 하지만 그에 반해 티슈 레벨이나 익스터널은 커넥션 자체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서 훨씬 좀 두꺼운 티타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버트먼트 헥사 구조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헥사 구조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또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실린더 코니컬한 쉐입의 아래쪽에 헥사가 붙어 있어서 헥사를 어떻게 단면으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임플란트 내부에 붙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1번이 이제 면과 면, 헥사의 면과 면을 잘랐을 때는 임플란트 내부의 헥사 아래쪽에 이렇게 뜨는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뜨는 부분이 보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헥사 어버트먼트보다는 오히려 논 헥사 타입이 접촉 면적이 넓어서 더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2번 꼭지점과 꼭지점 헥사를 잘라보면은 아주 아래까지 꽉 차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실제로 접촉하는 부분을 보면은 빨갛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왼쪽에 있는 게 헥사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고 오른쪽에 있는 게 논 헥사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만 보면은 단단하게 붙는 부분이 논 헥사가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헥사 어버트먼트에도 저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측방력이 가해질 때 접촉을 하면서 저항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헥사 어버트먼트가 측방력에 대해서 저항감이 좋고요. 덴티스에서 이번에 제공을 해줬는데, 이 지오메트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레귤러 커넥션이라고 하면은 인터널 본 레벨에서 저 한 3.33mm, 3.4mm 정도의 원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이 임플란트의 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경 4mm인 경우에는 이 월이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3.4mm의 커넥션이 들어가면 월이 얇은데, 직경 5mm가 되면 훨씬 저 부분이 두꺼워지면서 대구치에서도 충분히 압력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덴티스의 SQ4mm인 경우에는 미니 커넥션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웬만한 회사의 4mm는 레귤러 커넥션으로 4mm, 4.5mm, 5mm 다 레귤러 커넥션으로 다 호환이 되는데 덴티스는 이게 4mm의 미니 커넥션을 차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헥사가 이제 2.1mm로 좀 얇게 되고요. 어버트먼트가 작게 들어간 만큼 임플란트 쪽을 조금 더 두껍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임플란트를 늘 생각을 해야 될 때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 스크류 이 세 가지의 복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에서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그 부피 단면적이 잘 배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레귤러 커넥션의 4mm는 이 월이 얇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구치에 4mm를 쓰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덴티스 미니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두껍습니다. 일반 레귤러 커넥션보다 2배의 두께가 있어서 훨씬 스트레스에 잘 받을 수가 있고 이 구조를 보면 왼쪽은 일반적인 직경 3mm의 레귤러 커넥션을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받는 저 커넥션 바로 이쪽에서 단면도를 잘라 본 거고요. 오른쪽은 SQ 미니인데 상당히 그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와 스크류 사이에 그 밸런스가 잘 맞게 두께 조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월이 상당히 얇죠. 여기 0.3mm 이 월이 얇아서 티타늄이 터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미니 커넥션을 하니까 임플란트도 0.6mm, 어버트먼트도 0.6mm 정도의 두께를 가져갈 수 있어서 밸런스가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류가 미니 스크류가 들어가니까 혹시 스크류 쪽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또 제가 조금 이따가 스트레스 분석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스트레스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그 컴퓨터로 스트레스 분석을 하는 유한 요소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스트레스가 어디가 취약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시각화하는데 아주 좋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같은 힘이라도 힘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차이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티스에서 이렇게 SQ 유한 요소 하는 거를 보면은 디자인되어 있는 파일을 다양한 경계 조건을 준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있는 그림처럼 그 정사면체라든지 육면체 아주 작은 육면체들로 아주 무수히 작게 나눕니다. 이게 한 120만 개 정도의 작은 단위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오클루절 쪽에 힘이 가해지면은 어느 쪽에 스트레스가 가는지. 그래서 보면은 SQ4mm를 오블리크 로딩 30도에 200뉴턴 오블리크 로딩이 가해진다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렇게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가해지는 부분이 어딘지 알 수 있죠.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 커넥션 부분입니다. 이 커넥션 부분에서 가장 스트레스에 취약하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임플란트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딱딱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단해서 이게 얼마나 그 PDL이 없어서 얼마나 흔들리는지 약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분석을 돌려보면은 오클루절 쪽에서 측방력에 의해서 70 마이크론 정도 이게 만약에 크라운이 있으면은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거의 한 측방력에 의해서 한 100 마이크론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티타늄 쇳덩어리라 해도 그걸 감싸고 있는 코티컬본, 캔슬러스 본의 탄성도 있고 티타늄 자체도 탄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니 스크류가 조금 얇지 않을까. 스크류를 좁히면서 임플란트 두께도 넓히고 어버트먼트 두께도 좁아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대신 스크류가 되게 얇아졌거든요. 하지만 이 임플란트 구조를 보시면은 스트레스가 늘 가해지는 부분은 저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 커넥션 저 계면이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사실 가운데 있는 스크류에는 그렇게 강한 힘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스크류인 경우에는 오른쪽이 레귤러 스크류, 왼쪽이 미니 스크류인데 보시면은 이 스크류 하방이 어버트먼트랑 이렇게 접촉하는 지점이 있고 저 스레드가 있는 저 아래쪽에서 이제 임플란트와 스크류가 접촉을 해서 이 워킹 랭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이 레귤러 스크류보다 길게 됩니다. 상당히 길고 그래서 실제로 임상적으로 손으로 핸드 타이트닝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30Nm을 토크로 이렇게 줄 때
레귤러 스크류는 한 90도 정도 싹 돌아가면서 30Ncm이 주어지는데 미니 스크류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것보다 더 많이 돌아가야지 30N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상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대략 한 150도 이상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미니 스크류에서는 30Ncm을 주기까지.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4mm, 그럼 대구치에서 힘이 많이 가해지니까 나는 5mm짜리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을까. 4.5랑 5mm 이렇게 넘어갈 때 사실 어버트먼트 커넥션은 다 레귤러로 동일한데 임플란트가 두꺼워지면 혹시 어버트먼트 쪽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까? 스트레스, 어버트먼트로 가는 스트레스를 혹시 작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래미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4.5mm랑 5mm 동등한 레귤러 커넥션에서 임플란트는 두꺼워져서 임플란트는 저항성이 있지만 어버트먼트 쪽에 가해지는 힘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어버트먼트에 가해지는 힘을 줄여주지는 못한다. 또 이게 궁금한 포인트가 인터널 본 레벨에서 코티컬 본, 이제 임플란트를 감싸주고 있는 코티컬 본이 조금 본 로스가 온 경우에 저 취약한 부분인 저 퍼스트 스레드 있는 조 부분, 커넥션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좀 더 많이 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에서 상부 1.5mm의 본을 녹여봤더니 확실히 임플란트 쪽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좀 더 노랗게 보이죠. 노랗고 빨간색일수록 스트레스가 큰 건데 임플란트 쪽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되면은 임플란트에 프랙처나 크랙이 갈 수 있을 개연성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그 티슈 레벨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간단히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티슈 레벨은 그 레귤러인 경우에 직경이 4.8mm, 와이드인 경우에 6mm 이상 되기 때문에 확실히 그 측방력 200N의 30도 오블리크에도 잘 버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티슈 레벨이라고 해도 레귤러인 경우에 조금 여기 취약한 부분이 와이드에 비해서는 저 부분이 취약하다는 부분이 좀 보이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이제 시각적인 자료들에 의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 힘이 가해질 때 어느 포인트가 늘 문제구나, 힘이 집중되는구나라는 거를 일단 감각적으로 한번 잘 익히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이까지 일단 스트레스를 한번 마치고요. 이현정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자료가 회사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이게 회사로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자료기도 하고 한데 그만큼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저를 믿고 중요한 자료를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열심히 분석을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덴티스 같은 경우는 4.0 저도 다른 픽스처 중에는 4.0은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피하게 되는 그런 사이즈가 아닌가 싶은데 나경원 원장님께서는 4.0 미니 커넥션을 많이 식립을 하고 계신지 경험 어떠신지요? 네, 사실 4.0의 직경 임플란트 거의 소구치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4.0의 레귤러 커넥션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그런 픽처는 사실 우리가 레터럴 월의 두께가 좀 얇을 거라는 것들을 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4.0의 레귤러 커넥션은 저는 참 제 임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덴티스가 이제 미니 커넥션을 4.0 픽처에 이제 탑재하고 나서부터는 뭐 상당히 부담 없이 소구치 영역에 잘 사용하고 있고요. 덴티스에서 4.0 미니 커넥션의 픽처를 이제 런칭하고 나서 제가 거의 곧바로 제 임상에 적용했고 그런 증례들이 지금 뭐 거의 한 2년여 정도의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2년여 정도의 팔로우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아마 여태까지는 거의 문제 없이 어떤 컴플리케이션 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생각하고 골폭이 좁은 부위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임플란트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답변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4.0에 이제 3.5의 미니 커넥션도 있고 4.0도 있지만 4.0이 가능하다면 허용이 한다면 4.0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나경원 원장님께서 우리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이런 실질적인 임상 팁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두 디스커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말씀을 많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임상가이고 보철이다 보니까 어떤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 이런 어떤 스크류 루즈닝이나 스크류 프랙처
혹은 뭐 어버먼트 프랙처, 그다음에 그 픽처 테어링 정도까지 진행되는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 왜 발생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임상적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의 상부 구조물이 픽처에 정확하게 체결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풀 시팅이 되지 못했을 때 이런 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이행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런 풀 시팅이 되지 못하는 결과는 어디서부터 기인되느냐 생각해 보면 인상을 체득할 때 생기는 에러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메카닉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임프레션 코핑이나 스캔 바디 같은 것들이 픽처에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인상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상을 체득하면 뭐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다 에러일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어서 이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디지털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플란트 보철 치료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디지털의 임플란트 보철의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오세훈 테크닉이 잘 되어 있는 픽처에 이렇게 스캔 바디를 연결해서 디지털 인상을 뜨게 되겠죠. 아마 이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 좀 바꿔주시겠어요? 잘 안 되네요. 네, 인상을 체득하게 되고 그렇게 얻은 스캔 데이터에 이제 캐드에서 불러가지고 스캔 바디 라이브러리를 매칭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디지털 모델상의 픽처의 위치를 또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이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상부 구조물들을 디자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밀링 과정을 통해서 제작하고 그런 것들을 구강 내에 딜리버리하는 이 과정이 이제 아주 심플하게 표현했지만 디지털 임플란트 프로세틱 워크플로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에러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에러들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가장 에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이 디지털 인상을 체득하는 과정일 겁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인상을 디지털로 체득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엔 이제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임플란트 위치를 모델상으로 옮기기 위해서 스캔 바디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될 텐데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인상을 뜰 때에도 어떤 인상제로 어떻게 인상을 뜨는 것이 에러가 최소화될 수 있는지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와 있잖아요.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구강 스캐너는 지금 현재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강 스캐너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어떤 임상적인 어떤 적용의 결과값들이 아마 개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강 스캐너의 정확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논문들 좀 살펴보면 이거 2022년도에 JPD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싱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디지털 스캔도 뜨고 컨벤셔널 인상도 떠가지고 마진 적합도를 평가를 해본 것인데 사실 이 논문은 여러 가지 비슷한 주제의 논문들을 시스테마틱 리뷰를 한 것이고 메타 어널리시스를 한 거라서 꽤 신뢰도가 높은 디자인의 논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논문의 결과를 보면 디지털 스캔 떠가지고 그러니까 스캔 떠서 만든 크라운의 마진 적합도가 컨벤셔널 인상을 뜬 것보다 더 낮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결론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데요. 우리가 싱글 크라운 만들 때 보통 파샬 정도의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사용할 것이니까 저는 파샬 스캔 데이터가 컨벤셔널 인상보다는 낮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결론은 제 임상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샬 하치 가지고 싱글 정도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스캐너의 원리상 데이터를 계속해서 스티칭해서 연결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캔의 스팬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러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우리가 스팬이 긴 스캔 데이터, 소위 말하는 풀 아치 스캔 데이터는 어떨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게 되는데 이거는 작년에 이제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좀 흥미로운 것은 보통 이제 이런 구강 스캐너의 성능을 평가하는 논문들은 구강 밖에서 모델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논문은 이런 포지셔닝 지그를 이용해서 메탈볼을 실제 구강 내에다가 본딩을 시키고 구강 스캔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이 메탈볼 간의 거리를 평가해서 구강 풀하체 스캔 데이터를 평가를 해본 겁니다. 5개의 구강 스캐너를 사용했는데요. 보시면 제가 임상에 사용하는 3개의 구강 스캐너거든요. 메디트, 프라임 스캔, 트리오스인데 보통 풀하체 스캔 데이터의 오차가 50에서 80 마이크론 정도의 범위 내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논문의 결과들을 보면
저 같은 임상가들은 약간 흥분되기도 하고 이게 진짜인가 싶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프라치 보철도 스캔 데이터만 가지고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그 결과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구강 스캐너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정도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스캔 바디인데요. 스캔 바디는 컨벤셔널 과정의 인상의 과정에서 봤을 때 이런 임프레션 코핑을 대체하는 컴포넌트이죠.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어떤 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스캔 바디가 갖춰야 될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일단 스캔이 잘 될 수 있는 표면을 가질 것, 그 다음에 스캔 바디가 정밀하게 정확하게 제작이 될 것, 이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캔 바디들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요즘에는 구강 스캐너가 많이 좋아져서 메탈 스캔에 대한 한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이게 스캔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피크 소재 가지고 이렇게 스캔 바디를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표면 자체는 스캔이 잘 되지만 이 커넥션 부위까지 피크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기 커넥션 부위의 안정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에서 생기는 오차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커넥션 부분은 메탈, 티타늄으로 만들고 그 위에 티타늄 바디, 그러니까 실제로 스캔이 되는 부분은 어떤 코팅 처리를 했던 겁니다. 테플론 같은 것들로 코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스캔이 잘 되기는 하지만 너무 쉽게 그 코팅이 벗겨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스캔 바디들을 보면 일단 티타늄 베이스로 모든 부위를 만들고 그 부분을 적절한 샌드 블라스팅이나 코팅 처리를 해서 이렇게 쉽게 벗겨지지 않지만 스캔도 잘 될 수 있는 이런 처리를 한 스캔 바디가 임상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다행히 덴티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티스 스캔 바디는 상당히 좋은 표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확한 이제 최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컴포넌트들, 뭐 픽처를 비롯해서 많은 보철 컴포넌트들이 정확하게 제작되어 있다고 믿고 쓰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어떤 테스트를 해보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쉽게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스캔 바디는 이 회사에서는 이제 6mm짜리 스캔 바디라고 얘기를 했는데 픽처에 연결하고 그 길이를 재보니까 사실은 6.08m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6mm라고 생각하고서 이 스캔 바디를 썼지만 이미 이 스캔 바디 자체 내에 80마이크론 정도의 오차가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건 안고 가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르고 당하는 것이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그래서 덴티스 스캔 바디도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았더니 덴티스는 한 10마이크론 정도의 오차를 보이더라고요. 사실 10마이크론 정도면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어떤 보철이든 어느 정도의 에러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어떤 뭐 세멘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마이크론 정도의 오차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데비에이션이 오차가 이제 제로인 것들을 바라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덴티스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런 데비에이션이 0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까 디지털 임플란트 보철의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인상에 대한 에러들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CAD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 안에서 하는 작업들은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하는 연산이고 작업이니까. 그러니까 이 영역은 우리가 큰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또 깊게 좀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스캔 바디를 픽처에 연결하고 스캔을 뜬 다음에 그 스캔 데이터에다가 라이브러리를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캔 바디의 실제 형상을 보면 이렇게 샤프한 각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모서리 부분이 샤프하게 제작이 되어 있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역시 그 샤프한 라인 앵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샤프한 라인 앵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스캔 데이터가 매칭을 했을 때 정말 이게 정밀하게 매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스캔 데이터, 메쉬 데이터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스캔 데이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쉬 데이터라는 스캔 데이터의 특성상 라인 앵글이 샤프하게 형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보통 R 값이라고 표현하는 약간 이게 뭉개지는 모서리 값을 둥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샤프한 라인 앵글을 가질 수 없는 스캔 데이터에다가 샤프한 라인 앵글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매칭시킨다? 그럼 본질적으로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옆에 좌장으로 계시는 박시찬 원장님께서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논문을 하나 쓰셨는데
얼마 전 몇 달 전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논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아주 샤프하게 각이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실제 스캔 데이터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스캔 데이터가 샤프하게 표현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매칭을 시키는 라이브러리를 실제 이렇게 샤프하게 디자인할 게 아니라 스캔 데이터상에서 샤프하게 될 수 없는, 그러니까 표현될 수 없는 샤프한 부분들은 지워버리고 잘 매칭이 될 수 있는, 정확하게 스캔이 떠질 수 있는 플랫한 서피스만 남겨놓도록 라이브러리를 편집한 다음에 매칭을 시키면 똑같은 스캔 데이터에 똑같은 라이브러리를 매칭을 시켰지만 저런 편집된 라이브러리로 매칭한 데이터가 더 나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모르고 겪게 되는 에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것들 인식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편집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우리 뭐 소위 말하는 메이저라고 부르는 임플란트 회사들 중에서도 이런 위과 같은 이런 모서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다행히 덴티스는 또 실제 라이브러리를 보면 이미 이거 제작하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모서리 부분이 편집되어 있는 이른바 좀 개념이 있는 라이브러리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캔바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일단은 우리가 스캔바디가 뭐 12mm면 12mm, 6mm면 6mm라고 말하는 스캔바디가 실제 그 길이가 아닐 수도 있다. 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면 그 임플란트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드 파티 있죠. 제3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스캔 바디가 정밀하게 제작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스캔 바디 라이브러리도 이렇게 모서리가 좀 편집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를 쓰는 것들이 우리가 임상적으로 좀 정확한 본처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인상을 체득할 때 스캔 바디를 많이 쓰지만 스캔 바디 외에도 스캔 힐링 어벗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컴포넌트들도 저는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스캔 힐링 어벗입니다. 스캔 힐링 어벗은 이 컴포넌트의 이름에서도 이 정체성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컨벤셔널 힐링 어벗먼트와 스캔 바디가 합쳐진 그런 컴포넌트이죠. 그래서 연조직을 힐링시킬 수 있는 힐링 어벗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윗부분에서는 이제 라이브러리 매칭시켜서 픽처 위치를 재현할 수도 있는 D컷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사실 이 컴포넌트가 물론 싱글이나 뭐 한두 개짜리 간단한 그 케이스에서도 요긴하게 쓰여지지만 저는 이제 풀아치 케이스에서 이 스캔 힐링 어벗을 굉장히 요긴하게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건 작년에 DWS에서도 간단히 소개해드렸던 이제 진료 워크플로우인데 이렇게 무치약이고 뭐 잔존 차가 몇 개 남지 않은 경우에 여러 개 임플란트 심고 이렇게 세그멘티드 되어 있는 이런 보철을 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주로 선호하게 되는데 이렇게 최종적 하악에 6개 임플란트 심었습니다. 6개 임플란트 식립하고 예전 같았으면 이제 컨벤셔널 힐링을 연결했었겠지만 제가 이 케이스는 수술 직후에 이런 컨벤셔널 힐링 어벗을 연결한 스캔 힐링 어벗을 연결한 것이죠. 그리고 수술 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템포러리 덴처를 복제해서 이렇게 워시 인상을 뜨게 되면 이 워시 인상을 통해서 스캔 힐링 어벗의 정보를 또 인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덴처가 가지고 있는 VD의 정보 그리고 하악을 CR 포지션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인상을 하고 마운팅을 하고 얻어진 이 스톤 모델을 모델 스캔하면은 곧바로 디지털 마운팅 되어 있는 상하악의 모델을 얻을 수가 있고 그걸 토대로 이런 캐드캠 커스터마이즈 어바트먼트와 PMMA 레토루션을 디자인 제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수술 한 일주에서 2주 이내에 이렇게 딜리버리 해주면 너무 워크플로우가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방식과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는 6개 임플란트를 심고 이뮤노로딩을 하기 위해서 힐링 풀고 다시 코핑 연결하고 인상 뜨고 그렇게 얻어진 모델에다가 왁스린 바이트 블럭 만들어서 또 한 번 환자를 불러서 VD 체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수술이 끝나고 제가 했던 것은
카피 덴처를 이용해서 워시 인상 뜨고 바이스 체득한 것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워크플로우이고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이거는 스캔 힐링 어벗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된 그런 워크플로우인 거죠. 비슷한 컨셉인데요. 이렇게 상하게 여러 개의 치아가 발치가 되고 이렇게 다수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상하게 이제 풀 케이스를 했어야 하는 케이스인데 저는 이런 경우에 상악은 완전히 슬리핑 시켜서 덴처를 사용하고 하악은 초기 고정이 잘 나온 소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임의로 로딩하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하악은 수술 직후에 초기 고정이 괜찮았던 4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이런 스크루 타입의 임의로 레스토레이션을 제작해서 딜리버리를 했고요. 상악은 한 3, 4개월 정도 후에 2차 수술을 할 수 있을 때 됐을 때 2차 수술을 하고 나서 연조직이 힐링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스캔 힐링 어봇을 교체하고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워크플로우로 환자가 쓰고 있었던 카피 덴처를 복제해서 워시 인상으로 상하게 인상을 체득했고요. VD 정보도 옮겼죠. 그러면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에 파이널 보철에 준하는 세그멘티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 나와서 딜리버리 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하악의 수술 직후에 연결했었던 임의로 로딩 레스토레이션을 이제 상악처럼 이제 최종 보철에 준하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제가 힐링 어벗을 스캔 힐링 어벗을 교체하고 이때는 제가 지금 이제 환자가 하악에 덴처를 쓰고 있지 않으시니까 이때는 제가 하악을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가지고 스캔을 떴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지금 상하악의 픽스 템포럴 레스토레이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VD 정보를 그대로 이제 옮겨가기 위해서 이 판틱 하방 부위에 있는 판틱 사이트를 좀 조절해가지고 판틱 하방 부위에 있는 스캔 힐링 어버먼트의 D컵 부위를 노출시켜서 바이트 스캔에 그 정보가 담기게끔 스캔을 뜨면 우리가 그 정보를 기준으로 이렇게 상하악의 스캔 데이터를 지금 현재 환자가 가지고 있는 VD 정보대로 이제 좌표값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 별도의 3D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좌표를 정렬한 건데 이렇게 마운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쓸 커스터마이즈 어바트먼트의 PMA 레스토레이션이 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최종 보철물 바로 전에 프로비저널 PMMA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까지는 이렇게 구강 스캐너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임상적으로 결과도 만족스럽고, 근데 이 보철을 파이널 보철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어번 레벨 인상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구강 스캐너를 가지고만 가지고 구강 스캔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프라치 보철을 하실 때 두 분께서는 이제 뭐 디지털에 아주 능통하신 분들이시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디지털 데이터만으로 보철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뭐 3유닛 정도까지는 정말 그 모델리스로까지도 디지털 데이터만으로도 하는데 프라치인 경우에는 꼭 컨벤셔널을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는 뭐 섹션을 해서 최대한 섹션해서 좀 3유닛, 4유닛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요. 최종적으로 맞춰보고 좀 정밀한 걸 위해서는 또 컨벤셔널 모델 자체가 있는 게 기공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가능하면 디지털 툴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사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논문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실제 구강 내에서는 더 오차도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타액도 있고 환자분의 협조도 그다음에 움직이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상악 같은 경우에는 팔레이트 조직에 마커 같은 것을 붙여서 복잡성을 부여해서 좀 더 스캔이 잘 되도록 인트라오럴 스캔 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예를 들자면 하악의 무치악인 경우 아까 같은 그런 경우에는 너무 디지털 고집하지 않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파츠를 활용해서 아날로그 인상과 이제 병행하는 것이 또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디지털에 흥미가 좀 있고 관심도 있어서 이런 보철을 난 디지털만으로 해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논문 데이터들을 보고 야 이제 60 마이크론, 70 마이크론이래. 이런 데이터를 믿고 이런 프라치 보철을 이제 스캔 데이터만 가지고 한번 보철을 해봤던 겁니다. 파이널 보철을 해봤는데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번먼트와 크라운의 마진 적합 같은 것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내면 핏도 너무 헐거운 느낌이었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꾸 해보죠. 자꾸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사실 한 10월 정도의 케이스고요. 거의 비슷한 컨셉으로 프로비저널이 왔고 이건 역시 이제 스캔 데이터만 가지고 해본 보철인데 이제 스캔 데이터만 하기에는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스캔도 뜨지만 저는 이제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3D 프린팅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어댑 해보고 보철을 딜리버리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 이 정도 결과가 나옵니다. 마진 적합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 한 1년여 전보다는 좀 나아지고는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고 가장 실질적으로 임상의로서 가장 겪었던 어려움은 교합의 형성이 아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이번 2023년 TWS의 메인 큰 주제가 이제 컴플리케이션이고 어떻게 하면 컴플리케이션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어떤 임플란트 보철의 어떤 장기적인 예우를 봤을 때 적절한 교합 형성은 너무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작은 스팬의 보철에서는 뭐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긴 스팬, 특히 프라치 보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나기현 원장님의 아주 가감 없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있는 그대로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의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린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디지털 치약이라는 이런 새로운 학문, 새로운 트렌드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프로세싱이 디지털로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사실 임플란트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이 유저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훌륭한 파츠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 유저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스캔이라든지 이런 파츠를 잘 활용해서 정확하게 보철물 제작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팅이 제대로 안 되면 교합도 틀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현정 교수님께서 이런 이제 임플란트의 교합 부분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겠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교합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교합을 좀 하면은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나 이 부분이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더라고요. 사실 교합 조정은 정성이 중요한데 제가 여러 고민을 해본 결과 그래도 이 교합이란 게 교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임플란트 교합면의 디자인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동일하게 이렇게 씹어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아까 말했던 취약한 커넥션에 가해진 스트레스가 너무 다른 것들을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많이 봐서 어떻게 하면 요거를 좀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에 지금까지 쭉 고민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포지션. 이 포지션은 오클루절 포인트의 포지션이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합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교합력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그리고 그 향하는 방향이 우리가 요구하는 골 쪽으로 향하는지, 바깥쪽으로 향하는지. 그래서 이 골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 커넥션의 중앙 부분이고요. 이 골 쪽으로 힘이 갈 때는 어버트먼트랑 크라운이 이렇게 뒤틀리려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똑바로 예쁘게 눌려지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버티컬하게 예쁘게 눌러줄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적게 생깁니다. 커넥션에. 근데 얘가 조금 옆으로 틀어질 때는 스트레스가 같은 힘에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교합면을 어떻게 좀 조절을 해서 좀 틸팅이 없게 이 토크가 적게 발생하는 임플란트를 디자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반적인 연구나 다양한 시판 연구에서는 보통 이 연구에서는 버티컬로 힘을 하나 줘보고 오블리크 30도로 힘을 하나 줘봤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많이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200N을 줘도 버티컬로 줄 때랑 오블리크 30도 정도 수준으로 오블리크로 줄 때 굉장히 아까 말했던 그 커넥션 파트에서 그 취약한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임플란트 커넥션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임플란트가 두꺼우면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좀 더 적게 받을 거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힘의 방향이 너무나도 큰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플란트 두께가 두꺼워지면 스트레스를 뭐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데 이 힘의 방향에 따라서는 스트레스가 한 3배씩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가장 프라이머리한 팩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제가 뭘 해봤냐면은 그럼 똑같은 교합점에다가 힘의 방향만 바꿔서 여러 가지 같은 힘을 줘볼 때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가. 보통 0도랑 30도 두 가지만 주는데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줘봤습니다. 0도부터 60도까지 15도 사이로 줬는데 그리고 이걸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버티컬 힘은 좋은 거, 오블리크는 안 좋은 거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버티컬도 어느 위치에 가해지는 버티컬이냐 결국에는 그 힘이 이 크라운과 어버트먼트를 뒤틀리려는 토크를 발생을 시키느냐 좀 적게 발생을 시키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보면은 15도로 두 번째 있는 그림 15도로 오블리크하게 된 게 딱 힘의 방향이 딱 골대 방향, 그 커넥션 중앙 쪽으로 향해서 스트레스가 가장 적게 발생하고요. 0도, 이 힘 주는 게 이제 버컬 커습 팁의 살짝 외사면 쪽에 준 거죠. 그래서 축 자체가 엑시스에서 살짝 벗어난 축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힘의 방향이 골대 쪽으로 향하느냐 안 향하느냐, 이거를 보고 스트레스가 더 커지느냐, 적게 발생하느냐,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과 가장 큰 60도, 이 오블리크랑 힘의 차이가 힘은 똑같이 줬는데 스트레스 차이가 4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힘의 방향이 똑같은 200N을 주더라도 힘의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스트레스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은 당연히 장기 생존에 영향을 미치겠죠. 같은 힘을 다양한 방향으로 티슈 레벨과 본 레벨로 보면은 확실히 티슈 레벨은 그 큰 4.8mm 이상의 4.8mm의 커넥션 때문에 골대 자체도 커서 훨씬 본 레벨보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분산 측면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힘의 방향을 같이 하고 같은 힘을 다른 위치에 두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보통 크게 교환면을 나누면은 그 ABC 컨택이라고 해서 펑셔널 커습, 하악으로 보면 펑셔널 커습의 외사면, 내사면, 그리고 링구얼 커습의 내사면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악 임플란트고요. 왼쪽 거는 버컬 커습, 펑셔널 커습의 살짝 외사면 쪽이죠. 아까 제가 드린 설명대로 보면은 저쪽에서 가는 힘의 그 방향은 커넥션 골대 쪽으로 대략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크를 그렇게 많이 일으킬 것 같지 않고 똑같은 힘인데 링구얼 사면에 두니까 저기는 이제 수선을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링구얼 쪽으로 이 크라운을 좀 많이 뒤틀리려는 힘을 발생을 시킬 게 이제 그냥 생각만 해도 상상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 스트레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한두 번 씹는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만 한 1년에 보통 20만 번 정도 저작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그 힘의 방향의 차이 그리고 어느 포지션에 힘이 가해져서 결국에 이 크라운과 어버트먼트 복합체를 얼마나 임플란트에서 토크가 많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를 늘 좀 고민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지금 왼쪽에 있는 방향은 임플란트에서 힘의 방향이 다 골대 쪽으로 약간 수렴되는 방향이고 오른쪽 거는 조금 이렇게 퍼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임플란트 상부에 있는 어떤 교환면의 디자인 형태가 약간 완만한 교두 형태 쪽에 가해지는 교합점들은 웬만하면 좀 페이버러블하고 오히려 포사 쪽에서 가해지는 것들은 포사의 짝 평평한 부분에 가해지는 건 임플란트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다른 쪽은 조금 더 언페이버러블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느 위치에 교합점이 찍히고 어느 위치에 이렇게 토크를 더 발생시키느냐 덜 발생시키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조금 헷갈려 했던 포인트들도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악 대구치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버컬 쪽으로 부족한 골량 때문에 조금 기울어져서 심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 홀이 버컬 커습 팁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그냥 생각할 때 교합점은
그 엑시스 임플란트 장축에서 너무 먼 쪽에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막 캔틸레버를 일으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펑셔널 커습이면 팔라탈 커습이 엑시스랑은 좀 머니까 아이고 이 경우에는 무조건 안 좋은 힘을 발생시킬까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얼마든지 펑셔널 커습 쪽에서도 그 방향에 따라서 골대 쪽으로 향하는 교합점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 왼쪽 거는 펑셔널 커습이 좀 이렇게 약간 날카롭고 날이 서 있는 거고, 오른쪽 거는 펑셔널 커습 쪽이 교두가 이제 라운드하게 좀 둥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훨씬 더 저 부분에 어디에 찍히든지 간에 페이버러블한 골대 쪽으로 향하는 힘을 디자인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커습을 스티프하게 만들지 말고 조금 라운드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좋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기본적인 그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CAD를 이용해서 정말 디자인할 때 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또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CAD 디자인 파일은 단순히 뭐 인접치와 대합치의 형태만 봐서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표면에 어느 위치에 교합점이 찍힐 때 그 교합점에 의해서 가해지는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이 토크를 좀 많이 일으키는 방향인지 골대에서 많이 벗어난 쪽으로 향하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일일이 다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계산해서 디자인을 하지는 않죠. 이제 힘들고 복잡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두고 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쉽게 CAD 상에서 디자인을 하고 간단하게 조금 분석을 해서 좀 그 벡터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밀링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 잘 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좀 그걸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디자인한 임플란트 크라운 파일이랑 대합치 파일을 이 프로그램으로 불러 들여와서 간단하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교합점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그 교합점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교합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의 평균 벡터가 어느 지점쯤을 향한다라는 거를 손쉽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힘이 조금 토크가 좀 걸리겠는데 하고 다시 약간 수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엑소캐드나 실제 상용 캐드 상에서 완전 기능이 임베드돼서 어떤 펑션 버튼 하나로 볼 수가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사용이 되겠죠. 여하튼 그런 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연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교합 디자인을 만들고 마무리를 해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임플란트 정보, 이것들이 단순히 CAD가 치아 형태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저기 골대가 이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고 약간 그거를 개념으로 둔 다음에 디자인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현실적으로는 그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일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CAD 디자인하면서 다 막 저런 걸 돌려보고 하기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개념과 감을 익히기 위해서 제가 끄적끄적 그림을 그려보면서 어떻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면서 마무리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려봤는데, 결국에 어떻게 교합면을 디자인하든지 간에 이런 거를 통해서 교합면을 나는 예쁘게 아주 페이버러블하게 디자인을 해봐야지 라고 고민을 해도 대합치의 형태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 디자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합치의 형태가 페이버러블 하면은 임플란트 크라운 디자인도 하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왼쪽에 이제 그냥 노멀한 거, 이제 임플란트는 하악 6번에 심겼다고 보고요. 상악 대합치가 저렇게 있는데, 이게 팔라탈 커습이 이렇게 떨어진 경우도 있고 어트리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크로스바이트로 되어 있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그 힘의 어떤 위치에 교합 접촉점이 생겼을 때 그 힘의 방향이란 거는 마찰력만 무시하고 일단 개념적으로 본다면은 저렇게 수직으로 한 면의 법선에 수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합치의 위치, 예를 들어서 하악을 볼 때 링구얼 커습, 대합치의 링구얼 커습, 팔라탈 커습의 외사면 쪽에 가해지는 교합점들은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화살표를 다 그려놨으니까 대략 아실 수 있는데요. 대략 상악의 이제
포사 쪽에 세 번째 그림처럼 약간 어트리션이 돼 있고 이렇게 라운드하게 돼 있는 포사의 그런 형태에서는 사실 임플란트 크라운이 어떻게 디자인돼도 상당히 이제 페이버러블한 교합 점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대합치의 형태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에나멜로 플라스틱을 작은 경우에 에나멜로 플라스틱을 해서 너무 밑으로 처진 커습은 조금 더 라운딩을 시켜준다든지 혹은 더 과감하게는 대합치도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만들었을 때 스트레스가 이렇게 분리해서 예후가 좋지 않겠습니다. 대합치도 확실히 제대로 옳게 크라운을 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혹은 환자에게 설명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임플란트 교합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유리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펑셔널 커습 쪽은 디자인하는 펑셔널 커습은 조금 라운드하게 해주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포사 쪽은 좀 플랫하게, 포사에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 부분은 커습에서 기울어져 있는 부분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특히 이 링구얼 커습의 내사면, 이 그림에 보면 링구얼 커습의 내사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비기능 교도의 내사면이죠. 상악 같은 경우엔 버컬 커습의 내사면이 될 겁니다. 임플란트 심었을 때. 그런 것들이 힘의 방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디자인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 혹은 교합 조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런 부분과 늘 마지막으로 이제 위치, 디렉션, 포지션, 골. 그래서 결국에 이 교합력이 이 임플란트를 얼마나 토크를 발생시킬 거냐, 덜 발생시킬 거냐 이런 거를 개념적으로 가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실제 임상에 조금이라도 더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강연 내내 너무 흥미롭게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이런 디지털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실물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살펴보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저희 시야를 임플란트 자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대합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야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청중 질문도 들어왔는데 먼저 나기영 원장님 워시 임프레션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시 임프레션이요. 이 이름은 그렇듯한데 우리가 이제 뭐 덴처 같은 것 뜰 때 우리 펑셔널 임프레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 이게 주변의 연조직이나 이런 기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인상을 뜨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이제 그 덴처를 가지고 스캐닝 어벗의 인상을 뜰 때 우리가 인상을 뜰 때 어떤 정보를 어떻게 담아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인상에서 중요한 건 스캐닝 어벗의 정보를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정말 그 정도의 정보만 담아낼 수 있게 인상제를 얇게 이렇게 뭐 씻어내듯이 정말 코팅하듯이만 발라서 뜨는 인상 정도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인상을 뜨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그렇게 인상을 뜨면 너 지금 그렇게 덴처를 가지고 인상을 뜨는 이유가 그 VD를 그대로 옮기기 위한 것인데 VD가 높아지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인상의 개념과는 좀 다르게 정말 잘 떠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상제를 적용하시고 최소한의 인상제만 적용하시고 환자한테 꽉 물게 하는 그 폐구 인상을 뜨시면 VD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VD는 어떤 포인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레인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임시 보출로 인한 VD가 뭐 어느 정도 레인지 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은 인상인데 교환면도 있고 그렇죠? 정중선도 있고 네. 하방에는 임플란트 위치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을 포함한 네. 인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네. 너무 간단하게 담기는 그런 인상 체득 방법인 거죠. 네. 그리고 이현정 교수님 그 강의 잘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교합력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이런 CAD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오차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실제로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테일하게 그렇게 분석해서 좋은 교환면이다라고 해도 밀링 하는데 오차도 있고 뭐 세멘테이션 하는데 오차도 있고 다 오차는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던 교환면이 그대로 100% 적용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론적으로도 100% 똑같이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고려 없이 그냥 대합치, 인접면, 인접치 그런 것만 생각해서 적당히 기공소에서 그냥 디자인한 거랑 적어도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면은
제가 이런 분석을 통해 디자인하면 좋은 교합이 요런쯤에 이 케이스에서 형성이 되는 게 좋다라는 그 청사진을 갖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합 조정할 때 약간 그런 블루프린트를 갖고 교합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가이드를 우리가 디자인 CT상에서 플래닝만 해도 어느 정도의 머릿속에 이제 그런 전반적인 큰 플랜이 나오고 입체적인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나기용 원장님께 이 스캔 힐링이 사실 낮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 보이는데 그 사용하실 때 좀 주의사항이 있으신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스캔 힐링이 아까 이제 그 덴처를 조합해서 사용하면 상당히 임상의 과정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스캔 힐링 어벗은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념이 픽처 위치를 재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크루와 헥스가 구분되어 있는 투피스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임프레션 코핑이나 뭐 스탁 어벗이나 커스텀 어벗을 연결할 때 우리 헥스와 헥스를 잘 맞춰서 체결을 해야 되는 것처럼 스캔 힐링을 가지고 연결할 때도 그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스캔 힐링 어벗이 굉장히 짧잖아요. 잇몸 위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좀 짧기 때문에 그걸 손으로만 가지고 조작하는 것이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스캔 힐링 어벗을 구강 내 픽처에 정확하게 잘 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핸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스캔 힐링을 홀드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꼭 그걸 가지고 좀 익숙해지기 전에 텍타일 센스나 이런 것들을 잘 느끼시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컴포넌트를 이용해 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우리가 이제 스캔 힐링 어벗을 덴처를 이용해서 스캔을 뜨면 뭐 별다른 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편축으로 뭐 4, 5, 6, 7 혹은 5, 6, 7 3개, 4개 정도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다. 그럴 때 스캔 힐링 어벗을 쓰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캔 힐링 어벗의 장점이 인상 스캔 힐링 어벗을 픽처에 연결하고 인상도 스캔도 체득할 수 있지만 그거를 연결하는 그 상태에서 바로 바이트도 체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4, 5, 6, 7이 14, 5, 6, 7이 미싱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이트 스캔을 뜬다. 스캔바디를 이용해서 스캔을 뜨고 바이트 스캔을 뜰 때는 스캔바디 빼고 스캔을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스캔 힐링 어벗을 좀 직경이 높은, 그러니까 대합치는 닿지 않지만 직경이 높은 스캔 힐링 어벗을 선택해서 그 대합치와 픽처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메워줄 수 있다면 바이트 스캔에서의 오차를 최대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꽤 긴 스캔 힐링을 연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합샷의 공간이 있으면 그 안에 그냥 우리 블루무스 같은 실리콘 계열의 바이트 머티리얼을 이제 교환면에 올리는 것처럼 인게이지 시켜서 바이트 스캔을 뜨면 훨씬 더 정확한 바이트 스캔을 체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스캔 힐링 어벗을 사용하는 어떤 의미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에 적용하실 때 그런 부분들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적용하시면 좋은 임상의 결과를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강연하면서 질문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경우는 처음인데 시간 관계상 본 세션은 정리하고 마지막 이제 남은 세션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